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에밀리 브론테가 쓴 폭풍의 언덕입니다. 에밀리 브론테에 대한 작가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고 책 본문 중에서 앞부분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에밀리 제인 브론테는 1818년에 태어나서 1848년에 생을 마감한 영국의 여류 소설가입니다. 필명은 앨리스 벨이고요. 성공의 사제인 패트릭 브론테와 마리아 브론테의 6남매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언니는 제인 에어의 작가인 샬롯 브론테이고요. 여동생은 앤 브론테입니다. 3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이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 브론테 자매는 사제인 아버지의 감수성과 냉정한 이성을 많이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이모의 유산으로 3 자매가 시집을 출판하기도 했는데요. 뛰어난 재능을 보였음에도 시집은 거의 팔리지 않았다고 해요. 1847년 에밀리의 유일한 소설인 폭풍의 언덕이 완성되면서 샬롯의 제인 에어, 에밀리의 폭풍의 언덕, 앤의 아그네스 그레이가 차례로 출간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폭풍의 언덕을 발표한 이듬해 1848년 12월 19일 폐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홍익출판사에서 출간했고 신현숙님께서 정성스럽게 옮긴 책입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 작가와 번역가 그리고 출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1부 1장입니다. 1801년 집주인을 만나고 방금 돌아왔다. 함께 어울리기 쉽지 않아 보이는 고독한 이웃. 여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처럼 완벽하게 동떨어진 곳이 온 영국을 통틀어 또 있으랴 싶다. 사람들한테 염증을 느끼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다시 없는 천국이다. 그리고 히스클리프 씨와 나는 이 적막함을 나누기에 참 알맞은 한 쌍이다. 정말 멋진 친구가 아닌가. 내가 말을 타고 나타나자 그의 검은 눈은 의심을 가득 품고 눈썹 밑으로 쑥 들어갔으며 주머니에 있던 손은 내가 이름을 밝혀도 경계태세를 늦추기는커녕 코트 속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갔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호감을 갖게 됐다는 사실을 그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리라. 히스클리프 씨입니까? 내가 말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록우드라고 합니다. 새로 새들어 살게 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찾아뵙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지요. 스러시 크로스 농장을 빌려달라고 끈질기게 부탁드려서 폐를 끼친 건 아닌지 말씀도 드려야겠고 해서 말입니다. 어제 들었는데 히스클리프 씨께서 다른 생각이 있으셨다고. 스러시 크로스 농장은 내 소유요. 얼굴을 찌푸리며 그가 내 말을 끊었다. 성가시게 하는 사람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말이요.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라는 말은 꽉 담은 입술 사이를 비집고 나오며 마치 꺼져버려라고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가 기대고 섰던 문도 들어오라는 말과 달리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나를 그 초대에 응하게 만든 것 같다. 나보다도 더 심하게 무뚝뚝해 보이는 이 사람에게 흥미를 느끼게 된 것이다. 내가 타고 간 말이 가슴으로 울타리를 잡고 밀어대는 모습을 보고서야 그가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말을 풀어주었다. 그러고는 돌이 깔린 길을 그저 말없이 앞장서 걸어갔다. 안뜰에 다다랐을 때 그가 하인을 불렀다. 조셉, 로그드 씨 말을 끌고 가. 포도주 좀 가져오고. 한 사람에게 2가지를 한꺼번에 시키는 것을 보고 하인이 저 사람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돌틈에서 풀이 자라는 게 당연하구나. 울타리의 잡초를 손질하는 건 소밖에 없겠군. 조셉은 나이가 지긋한 사나이, 아니 늙은이였다. 건강하고 다부져 보였지만 나이는 꽤나 많은 듯했다. 주님, 도와주소서. 그는 내게서 말을 넘겨받으며 불만 가득한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러면서 나를 무척이나 못마땅하다는 듯 쳐다봤는데 나는 그저 그의 신앙심 가득한 그 말이 저녁 식사를 소화시키기 위해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튀어나온 말이지 내가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너그러이 생각해 주기로 했다. 폭풍의 언덕은 헤스클리프시 집의 이름이다. 폭풍은 이 지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특유의 표현인데 위치상 이 집이 험악한 날씨에 그대로 드러나서 겪게 되는 요동치는 대기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니 깨끗하고 상쾌한 바람이 늘 불기는 하겠다. 산마루를 넘어 불어오는 폭풍의 위력은 집 가장자리에 심하게 기울어진 채 서 있는 황량한 전나무 몇 그루와 햇빛이 간절히 필요한 듯 가지를 온통 한 방향으로 뻗은 가시나무들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다행히도 성견 지명에 있던 건축가는 집을 튼튼히 지었다. 좁은 창문은 벽 안쪽 깊숙이 밀어넣었고 모퉁이마다 커다란 돌을 돌출시켜 바람을 막았다. 문지방을 넘어서기 전에 나는 잠시 멈춰서서 집 정면을 좀 과하다 싶게 장식하고 있는 수많은 기괴한 조각품을 보며 감탄했다. 특히 중앙문 위쪽에는 다 부서져가는 그리핀 조각과 벌거벗은 소년들의 조각상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1500이라는 연도와 헤어튼 언쇼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다. 무뚝뚝한 집 주인에게 집을 본 느낌을 말하면서 그곳의 역사를 간단히 들려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는 문 앞에 서서 내가 빨리 들어가거나 그냥 가버리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는 집 안을 구경하기 전에 성질 급한 그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한 발 들어서자 접견실이나 복도 없이 바로 가족용 거실이 나왔다. 이 고장에서는 특이하게도 이곳을 집이라고 부른다. 대개 부엌과 응접실이 합쳐진 공간을 가리키는데 폭풍의 언덕에서는 부엌이 다른 곳으로 밀려난 듯했다. 아무튼 두렁거리는 말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안쪽 깊숙한 데서 들려왔다. 그리고 커다란 벽난로 주변에는 무엇인가를 굽거나 끓인 흔적이 있었고 빵을 구운 자취도 없었다. 벽에도 구리 냄비나 양철, 어레미 같이 반짝이는 물건이라고는 하나도 걸려있지 않았다. 사실 한쪽 끝에 반짝이는 것이 있기는 했다. 그것은 거대한 찬장 꼭대기까지 켜켜이 쌓여있는 엄청난 양의 백납 접시와 더불어 그 사이에 간간히 놓인 은주전자와 큰 맥주잔에서 호화롭게 반사되는 빛이었다. 천장은 판자를 대거나 회 반죽을 바르지 않아서 찬찬히 살피면 전체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귀리빵과 소 넓적다리 고기 묶음, 양고기, 햄이 놓인 나무 시렁덕에 가려진 부분이 조금 있을 뿐이었다. 벽난로 위에는 보기에도 불쾌한 낡은 총들과 말을 탈 때 사용하는 대형 권총 한 쌍이 걸려 있었고 선반 위에는 촌스럽게 칠해진 차통 3개가 장식으로 나란히 놓여 있었다. 바닥에는 매끄러운 흰 돌이 깔려 있었다. 의자들은 등받이가 높고 투박한 모양의 초록색이 칠해져 있었고 묵직한 검은색 의자 한두 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놓여 있었다. 찬장 다리 사이에 아치 모양 공간 안에는 커다란 젓갈색 포인트 암놈이 끙끙대는 새끼들에 둘러싸여 쉬고 있었고 다른 개들은 또 다른 후미진 곳으로 들어가 있었다. 고집스러운 얼굴에 반바지와 반장화가 잘 어울리는 억센 팔다리를 가진 소박한 북부 농부가 이런 신뢰와 각오를 소유했다면 특별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원형 탁자 위에 거품 가득한 맥주잔을 놓고 팔걸이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농부의 모습은 이 언덕 주변의 5, 6마일 안에서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다. 저녁 식사 후 때만 잘 맞춰 간다면 말이다. 그러나 히스클리프 씨는 사는 곳과도 사는 방식과도 묘하게 대조되었다. 그는 겉모습을 보면 피부색이 검은 집시였고 옷차림이나 태도를 보면 신사였다. 물론 시골 지주 정도의 신사다움을 말하는 것이다. 더 적절하게 말하면 왠지 단정치 못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고든 체격과 잘생긴 얼굴 덕에 그리 형편없어 보이지는 않았다. 그저 시무룩해 보인다는 편이 옳겠다. 어떤 이들은 그가 천박한 자존심을 내세운다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데 마음 깊이 공감한다. 나는 본능적으로 안다. 그의 냉담함은 감정을 야단스럽게 드러내 보이는 것, 이를테면 서로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 것을 싫어하는 데에서 나온다. 그는 사랑도 미움도 똑같이 숨길 것이며 사랑이든 미움이든 누군가에게 줬다고 해서 다시 돌려받는 것은 어딘지 부적절하다고 여길 것이다. 아니, 내가 너무 앞서갔다. 내 맘대로 내 성격을 그에게 투영하고 있다. 히스클리프 씨는 나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친구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손을 내밀지 않는지도 모른다. 내 성격이야 워낙 특이하지 않은가. 사실 어머니는 내가 안락한 가정을 꾸리지 못할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나는 작년 여름에야 나 자신이 그럴 자격이 정말로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바닷가에서 한 달 동안 환상적인 날씨를 즐기던 중 참으로 매력적인 내 눈에는 살아있는 여신처럼 보이는 여성과 우연히 어울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그녀가 내 마음을 알아차리기 전까지였다. 입 밖으로 내 사랑을 말한 적은 없지만 표정도 말을 한다면 아무리 바보라 해도 내가 자기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음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녀는 마침내 내 마음을 알고 반응을 보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모습으로.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던가. 창피해하며 그 일을 고백하겠다. 나는 싸늘한 태도를 보이며 마치 달팽이처럼 내 안으로 숨어들어서 볼 때마다 점점 더 냉정해지고 멀어져 갔다. 가엾고 순진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느낌에 의심을 품게 됐고 실수했다고 생각하면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다가 어머니를 졸라 그곳을 떠났다. 이런 기이한 성향 때문에 나는 일부러 냉정하게 구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지만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인가. 오직 나만이 알 뿐이다. 나는 집주인이 앉으려고 하는 쪽과 반대쪽인 벽난로 끝 부분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침묵을 메우고자 어미개를 쓰다듬으려 했다. 어미개는 새끼들을 남겨두고 내 다리 뒤로 늑대처럼 슬금슬금 다가왔는데 입술을 말아올리고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이 흰 이빨을 드러내며 침을 흘렸다. 내가 쓰다듬어 주자 어미개는 목 깊숙한 곳에서부터 길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내버려 두는 편이 좋을 거요. 히스클리프 씨는 개가 더는 사납게 굴지 못하도록 발로 한번 걷어차고 개와 똑같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말했다. 그 개는 쓰다듬어 주는데 익숙하지 않소. 애완용으로 키우지 않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연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서 다시 소리쳤다. 조셉. 조셉은 지하 저장고 깊숙한 곳에서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올라올 것 같은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주인은 나를 깡패 같은 암캐와 험상궂은 털복숭이 양치기 개 한 쌍과 마주보게 내버려 두고 급히 그에게 내려갔다. 양치기 개 한 쌍은 암캐와 함께 내 움직임 하나하나를 감시했다. 나는 그 개들의 송곳니와 접촉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꼼짝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그놈들이 무언의 모욕까지 알아차리겠나 싶어 불행히도 그 3인조를 향해 눈을 찡긋거리며 얼굴을 찌푸리고 말았다.
그런 내 얼굴의 움직임이 그만 암캐를 흥분시켰다. 암캐는 갑자기 난폭해지더니 내 무릎 위로 뛰어올랐다. 나는 그놈을 집어던지고 재빨리 그놈과 나 사이를 탁자로 가로막았다. 이런 일련의 행동은 벌집을 쑤셔놓은 격이 되어버렸다. 크기도 나이도 다양한 4발 달린 마귀 6마리가 은신처에서 나와 가운데로 모여들었다. 내 발 뒤꿈치와 코트자락이 집중 공격을 당하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부직갱이를 무기 삼아 수적으로 우세한 전투부대의 공격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막아내기는 했지만 평화를 되찾으려면 집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큰 소리로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히스클리프 씨와 그의 하인은 성가신 듯 천천히 지하 저장고 계단을 올라왔다. 벽난로 앞에서는 물어뜯고 지저대며 한바탕 대소동이 벌어졌는데도 그들이 평소보다 1초라도 더 빨리 움직였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다행히도 부엌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더 신속히 움직였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건장한 하녀가 겉옷을 걷어붙여 맨팔을 드러낸 채 프라이팬을 휘두르며 우리 사이로 급히 뛰어들어왔던 것이다. 그녀가 무기와 혀를 적절하게 잘 휘두르자 폭풍은 마법에 걸린 듯 잠잠해졌고 주인이 무대에 등장했을 때는 그 하녀만이 거대한 바람이 분 뒤의 바다처럼 들썩이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오? 히스클리프 씨가 물으며 나를 쳐다보는데 푸대접을 받은 뒤인지라 그 태도는 참기 어려웠다. 이게 무슨 일인지 나 원참 나는 투덜거렸다. 마귀 들린 돼지떼라 한들 당신의 짐승들보다 더 나쁜 영혼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손님을 호랑이 무리와 함께 내버려 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개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쓸데없이 참견하지 않소. 그는 내 앞에 술병을 내려놓고 탁자를 제자리로 옮기며 분명히 말했다. 개들이 집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포도주 한 잔 하시겠소? 아니요, 됐습니다. 물리지 않았소? 물렸다면 나를 문 놈에게 주먹을 날려 인장을 찍어줬을 겁니다. 히스클리프 씨는 얼굴 표정이 풀어지면서 빙긋 웃었다. 자, 그가 말했다. 당황하셨군요. 로그드 씨, 포도주 한 잔 마셔요. 이 집에는 손님이 하도 드물어서 솔직히 고백하면 나나 개들이나 손님 접대하는 법을 잘 모르오. 자,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건배. 잡견 일당이 잘못한 일로 부르퉁에서 앉아있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약간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함께 건배를 했다. 게다가 그의 기분이 바뀐 걸 보니 내 쪽에서 그에게 더는 즐거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들지 않았다. 그는 좋은 세입자를 기분 상하게 해봤자 어리석은 짓일 뿐이라는 분별 있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바뀌었는지 대명사와 조동사를 잘라먹는 무뚝뚝한 말투를 조금 누그러뜨리면서 내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 즉 현재 내가 칩거하고 있는 곳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가 다루는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가 아주 정통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기 전에는 내일 다시 방문하겠다고 청할 정도까지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는 분명 내가 다시 밀고 들어오길 바라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갈 작정이다. 그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사교적으로 느끼는지 놀라운 일이다. 제2장입니다. 어제 오후에는 안개가 끼고 추웠다. 히스와 진창을 힘겹게 헤치며 폭풍의 언덕에 가는 대신에 서재 벽난로 옆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정찬을 먹고 나서 느긋하게 빈둥거릴 생각으로 계단을 올라가 서재에 들어서니 하녀 아이가 빗자루와 석탄통에 둘러싸인 채 무릎을 꿇고 앉아 난로불을 피우면서 지옥 같은 연기를 일으키고 있었다. 이 상황은 나를 곧바로 뒤돌아서게 만들었다. 나는 모자를 집어들고 나가 4마일을 걸어서 폭설을 예고하는 깃털 같은 눈송이를 피하기에 딱 알맞은 시간에
히스클리프 집 대문에 도착했다. 황량한 언덕 위의 땅은 된서리가 내려 딱딱하게 얼어 있었고 공기는 사지가 다 떨릴 정도로 차가웠다. 대문의 사슬을 풀 수 없었기 때문에 담을 뛰어넘어서 무질서하게 자라난 구스베리 덤불 사이로 나 있는 돌길을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손목이 쑤시고 개들이 시끄럽게 짖어댈 때까지 문을 두드려댔지만 헛수고였다. 형편없는 사람들 같으니 나는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이렇게 무리하고 불친절하니 사람들에게서 영원히 고립당해도 싸지. 나는 적어도 낮에 문을 걸어놓지는 않는다고. 상관없어. 아무튼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작정하고 손잡이를 잡아 맹렬하게 흔들어댔다. 얼굴을 잔뜩 찌푸린 조셉이 헛간의 둥그런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고 소리쳤다. 뭔 일이요? 주인 어른은 양 우리에 계시오. 헛간 끝에서 돌아가면 우리가 나오니까 주인 어른하고 말하고 싶으면 그리로 가보든가. 안에는 문 열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나? 나도 맞받아 소리치며 물었다. 아씨밖에 안 계시는데 아무리 밤중까지 시끄럽게 두들겨 대도 안 열어줄 거요. 왜? 내가 누군지 아씨에게 말해줄 수 없나, 조셉? 아니, 난 상관하지 않을 거요. 중얼거리는 소리와 함께 조셉의 머리가 사라졌다.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다시 문을 흔들어 보려고 손잡이를 잡았을 때 외투도 입지 않은 채 어깨에 쇠스랑을 올린 젊은이가 마당 뒤쪽에서 나타났다. 그는 따라오라고 소리쳤다. 우리는 세탁실을 지나고 석탄 창고와 펌프와 비둘기장이 있는 포장된 구역을 지나 마침내 내가 어제 들어갔던 넓고 따뜻하고 밝은 실내에 도착했다. 그곳은 석탄과 이탄과 나무를 함께 태우는 커다란 난로에서 나오는 열로 기분 좋게 훈훈했다. 푸짐하게 차린 저녁 식사가 놓여있는 식탁 옆에는 아씨가 있었는데 거기 있으리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녀를 보니 반가웠다. 나는 고개 숙여 인사한 뒤 그녀가 앉으라고 말해주길 기대하며 기다렸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앉아 나를 쳐다보면서도 움직이지도 않고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날씨가 험악하군요. 내가 한마디 했다. 말씀드리기 안 됐습니다만 히스클리프 부인, 하인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문만 고생하게 생겼더군요. 하인들이 문소리를 듣게 하려고 제가 애 좀 먹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내가 빤히 쳐다보자 그녀도 빤히 마주보았다. 어찌나 차갑고 무관심한 표정으로 눈길을 떼지 않던지 나는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불쾌했다. 앉으시오. 그 청년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주인이 곧 올 거요. 나는 시키는 대로 앉았다. 그리고 헛기침을 하면서 준호 녀석을 불렀는데 그 녀석은 황송하게도 이 두 번째 만남에서는 나를 안다는 표시로 꼬리끝을 살짝 흔들어 주었다. 개가 참 훌륭하네요. 내가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새끼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실 건가요, 부인? 내 것이 아닌데요. 꽤나 상냥한 여주인이 말했다. 히스클리프라 하더라도 그보다 더 불쾌하게 대답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 저것들 중에 좋아하시는 게 있나 보군요.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고양이 같은 것이 가득 있는 걸로 보이는 방석 쪽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별걸 다 좋아한다고 하네. 그녀가 비웃으면서 말했다. 운도 없지. 그것은 죽은 고양이 덤이었다. 나는 한 번 더 헛기침을 하고 벽난로 가까이로 의자를 잡아당기며 그 저녁의 거친 날씨에 대해서 다시 말을 꺼냈다. 밖에 나오지 말았어야지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일어나더니 촌스럽게 칠해진 차통 2개를 벽난로 선반에서 내리려고 했다.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는 빛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제야 그녀의 전체적인 모습과 표정이 뚜렷이 보였다. 그녀는 날씬했으며 이제 겨우 소녀티를 벗은 앳된 모습이었다. 감탄할 만한 몸매에 이보다 더 바라보는 즐거움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매우 아름다운 작은 얼굴, 오목조목한 이목구비, 하얀 피부, 부드러운 목에 늘어져 있는 금발에 가까운
다망색 곱슬머리. 그러나 눈에서는 상냥한 눈빛이었다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었겠지만 냉소와 절망 사이를 방황하는 듯한 감정만이 드러났다. 쉽사리 반하는 나를 위해서는 다행이었겠지만 그런 느낌을 그 눈에서 발견한 것은 묘하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녀가 차통으로 손을 뻗었으나 미처 닿지 않았다. 내가 도와주려고 일어났다. 그러자 그녀는 마치 금화 새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사람을 수존노가 기겁하며 돌아보듯 나를 휙 돌아보았다. 도움은 필요 없어요. 그녀가 매섭게 말했다. 나 혼자 꺼낼 수 있어요. 실례했습니다.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차 마시자고 초대받았나요? 그녀가 검정 드레스에 앞치마를 단정하게 두르고 차 주전자에 찻잎을 넣으려고 한 숟가락 담으며 물었다. 한 잔 마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초대받았냐고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아니요. 나는 어정쩡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부인이 지금 초대해 주시면 되겠군요. 그녀는 거칠게 찻잎과 숟가락을 모두 원래대로 집어넣고 셀쭉한 표정으로 자기 의자를 다시 차지하고 앉았다. 이마는 찡그리고 빨간 입술은 쑥 내민 모양이 곧 울음을 터뜨리려는 어린아이 같았다. 그동안 청년은 낡아빠진 웃옷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벽난로 앞에 서서 마치 복수하지 못한 불구대천의 원한이라도 품고 있는 듯이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그가 하인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의 옷차림과 말투는 무례했고 히스클리프 부부에게서 보이는 우월감은 전혀 없었다. 숱이 많은 갈색 곱슬머리는 손질하지 않아 덥수룩했고 수염은 곰처럼 볼까지 덮고 있었으며 손은 평범한 일꾼처럼 검게 그을려 있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오만할 정도로 자유로웠고 안주인을 시중드는 부지런한 하인 같은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가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없었으므로 그의 이상한 행동을 못 본 척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5분쯤 지나자 히스클리프가 들어왔고 덕분에 거북한 상황에서 나는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었다. 보십시오. 약속한 대로 왔습니다. 나는 짐짓 유쾌한 듯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날씨 때문에 반 시간 정도 발이 묶일 것 같아 걱정입니다. 괜찮으시다면 그동안 여기서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반 시간이라고 했소? 그가 옷에서 흰 눈송이를 털어내면서 말했다. 왜 하필 이 눈보라치는 날을 골라서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군. 늪지에서 길을 잃고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오. 이곳에 익숙한 사람들도 이런 저녁에는 길을 잃기 십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눈보라가 금방 그칠 것 같지는 않소. 이 댁 젊은 하인 한 사람이 저를 집에 데려다주면 내일 아침까지 거기 머물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 할 수 없어. 아, 그래요? 그러면 내 눈썰미를 믿어보는 수밖에 없겠군요. 쳇! 차 안 끓여? 누더기 겉옷을 입은 청년이 사나운 눈길을 내게서 젊은 부인에게로 옮기면서 물었다. 저 사람도 주나요? 그녀가 히스클리프에게 호소하듯이 물었다. 준비나 해. 알겠어? 대답이 하도 포악스러워서 나는 움찔 놀랐다. 그 말투에서 태생적으로 나쁜 본성이 드러났다. 히스클리프를 멋진 친구라 부르자고 하는 마음이 싹 가셔버렸다. 차가 준비되자 히스클리프가 나를 초대해줬다. 자, 의자를 당기시오. 거친 그 청년을 포함해서 우리는 모두 식탁에 둥글게 앉았다. 식사를 하는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먹구름이 깔리게 한 당사자가 나라면 그것을 걷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내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이렇게 험상궂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앉아 있을 리는 없을 테니 말이다. 사실 아무리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라도 늘 이렇게 찡그린 얼굴로 지낼 수는 없지 않은가. 이상한 일이죠?
차 한 잔을 다 마시고 둘째 잔이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내가 말을 꺼냈다. 관습이 우리 취향과 생각을 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히스클리프 씨 당신처럼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사는 삶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고 상냥한 부인께서 가정을 훌륭하게 관리하시니 상냥한 부인이라니. 악마 같은 냉소를 지으며 히스클리프가 말을 잘랐다. 어디 있어 내 상냥한 부인이? 히스클리프 부인, 당신 부인 말입니다. 그렇군. 내 아내의 몸은 사라졌지만 영혼은 수호천사가 돼서 폭풍의 언덕을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 보군. 맞소?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습해보려 했다. 남편과 아내이기에는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한 사람은 40살 정도였다. 정신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이 시기 남자들은 어린 여자가 사랑 때문에 자신과 결혼하리라는 환상을 품지 않는 법이다. 그런 꿈은 노년의 위안거리로 남겨놓는다. 다른 쪽은 17살도 되어 보이지 않았다. 그때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다. 대접에다 차를 마시고 손도 안 씻고 빵을 먹는 내 옆에 앉아 시골뜨기가 남편인가 보군. 히스클리프의 아들이기도 하고 생매장 당한 거나 다름없네. 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이런 야비한 시골뜨기한테 자신을 던져버리다니 슬프도록 애석한 일이군. 그녀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네. 마지막 생각은 자만심 같아 보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니었다. 옆에 앉아있는 청년은 거의 혐오스러운 인상이었다. 경험상 나는 내가 꽤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당신이 말하는 히스클리프 부인은 내 며느리요. 내 추측을 확증해주며 히스클리프가 말했다. 그는 말을 하면서 그녀 쪽으로 특이한 표정을 지었는데 보통 사람들과 달리 그의 안면 근육이 영혼의 언어를 설명해주지 못할 정도로 비뚤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분명 증오의 표정이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알겠네요. 당신이 바로 친절한 요정의 행복한 주인이시군요. 나는 옆자리의 청년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이번엔 아까보다 상황이 더 나빴다. 청년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한 대 칠 듯한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나 곧 자신을 추스리더니 그 화를 무자비한 욕으로 풀어댔다. 나 때문에 그렇게 중얼거리는 줄 알면서도 애써 못 들은 척했다. 그렇게 억측하다니 불쾌하군요. 집주인이 말했다. 우리 둘 다 당신의 착한 요정을 소유하는 영광을 가지지 못했어. 저 아이의 남편은 죽었어. 아까 말했듯이 내 며느리니까 내 아들과 결혼했던 건 분명하지. 그럼 이 청년은 내 아들이 아니요, 당연히. 히스클리프가 다시 쓴 웃음을 지었다. 그 곰 같은 놈의 아버지라고 하다니 너무 무례한 농담이라는 표정이었다. 내 이름은 헤어튼 언셔요. 청년이 투덜거리며 말했다. 그러니 내 이름을 존중하는 게 좋을 거요. 난 그 이름에 무례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 대답이었지만 그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보인 위험을 속으로 비웃고 있었다. 그가 오랫동안 내게서 눈을 떼지 않기에 내가 먼저 시선을 돌려버렸는데 계속 쳐다보다가는 그의 따귀를 때리거나 낄낄거리며 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이 유쾌한 가족 모임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님을 명백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음울한 기운이 덮쳐왔다. 그 기운은 몸이 훈훈해지면서 느끼던 안락함을 무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압도해버렸다. 이 집을 무모하게 3번째 방문하는 일은 삼가기로 마음먹었다. 먹을 것도 다 먹었고 누구도 사교적인 대화 한마디 하지 않았으므로 날씨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가로 갔다. 그런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보고 말았다. 여느 때보다 일찌감치 어둠이 내려앉았고 하늘과 언덕은 휘몰아치는 바람과
숨이 막힐 정도의 눈으로 격렬하게 뒤엉켜 있었던 것이다.